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시장의 힘이 질주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후속대책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중계를 통해서 현장을 연결하기도 했었죠. 제목을 제가 보니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선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죠. 정치권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자체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제 막 정상화된 시점에 또다시 최저임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복입니다. 개와 고양이 식용 종식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참여도는 낮지만 식용 합법화 청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3부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서는요, 여론의 흐름을 이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무사령관 계엄령 문건 작성. 이 관련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범인이다. 네, 이러고 나섰습니다.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인하고 전화 통화 과정에서 그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거다. 네네. 조만간 귀국해서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 한민구 전 국방장관 측도 내가 지시했다라고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한 사람이 벌써 2사람이나 나섰습니다. 네네. 진위가 이제 확인이 이제 돼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제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군, 또 군 사이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이제 제출하라고 지시한 건데, 이게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유인데요. 이게 뭐 기무사 등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실행 계획 확인도 없이 이 독립수사와 관련한 특별 지시를 내렸느냐라고 하는 점도 조금 이제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실행까지 할 생각이었다면 그 문건 남겨놨을까요? 그렇죠?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벌써 점쳐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뭔가 좀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보면 특별수사단이 뭐 다음 달 한 10일 정도가 이제 한정 기간이고요. 물론 뭐 좀 연기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나오는 얘기들은 보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뭐 정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 핵시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게 정작 북한은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선이 문제입니다. 강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어제 보도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이번에 방북했을 때 김영철 그 부위원장을 만나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함흥 미사일 공장 확장 공사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은폐 의혹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이 이 함흥 미사일 공장 이거는 장마 대비 공사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의 그 선전 매체 그 메아리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유지돼야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국 내 대화 반대론자들이 퍼뜨리는 낭설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의 낭설임을 알면서도 대북 압박용으로 써먹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외로 평양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강선 연구소, 뭐 강선 뭐 농축 우라늄 시설 뭐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 구역이라 그래요. 군수 시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게 영변 과거 이제 그에서 생산했던 그 생산량의 2배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예, 이게 남포면은 그러니까 개성에서 평양을 가면서 있는 지역이잖아요. 남포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인근 인천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거겠죠.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인접해 있는 아무튼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국회가 열리긴 열린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막 당정 긴급회의도 열리고 이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자 여러분은 오늘 이제 55시간 일해야 되는 건가요?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오전 7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시작을 벌써 했던데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갑자기 바빠졌는데 최근에 지금 이게 을과 을의 갈등이 아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프레임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데 갑을 관계가 여전히 문제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중소상인들이 반발도 할 것이고 꽤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 선제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제서야 갑자기 이렇게 바빠져서 이러시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쪽에서 천막 농성도 벌이고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 지금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도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동맹 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 같은 또는 가격 할증 같은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 다만 보완책을 빨리 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든가 또 뭐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뭐 실제로 과연 실행이 될지 여부. 이게 뭐 카드 수수료 내리라 이런다고 카드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 강화해서 뭐 그러니까 이거 인상을 추가적으로 못하는 데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당장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또 이 상가 주인들이 갑자기 또 임대료를 또 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실행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정책이라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을 관계에서 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던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을과 을들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제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향후 추이가 정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의 이제 그 근거지죠. 거기서 물건을 다 뺐다. 퇴거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15일, 17일 그때 이제 됐는데 거기서 나온 짐을 이제 그 파주시 소재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곳으로 옮긴 사실을 경공모 회원의 진술로 이걸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반 정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데스크톱 8대, 노트북 5대, 또 USB를 비롯한 전자기기 49개를 추가로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그 느릅나무 출판사 쪽에서 휴대전화 21대하고 유심카드 케이스 한 50여 개 정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 유심카드 케이스를 보면 대체로 이 경공모 회원들 아이디가 다 적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매크로 프로그램 돌릴 때 이제 활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번에 과연 스모킹건이 나올지 그 여부가 지금 이제 관심사고요. 이런 속에 드루킹이 지난해 5월 그 대선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온라인 정보보급
문자 메시지 보낸 거. 네네. 그것에 이어서 선거 직전에 또 텔레그램 메시지를 2차례 전달한 사실. 이것도 예. 새로 드러나서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공모가 이제 문재인 후보, 그 당시 후보 지원단체로 만든 경의선하고 찍은 사진도 좀 함께 나왔다 그러고요. 네네. 김 의원은 아시다시피 국정원 출신이죠. 그리고 예. 최근 아들 채용 압박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예. 갑자기 또 얘기 나오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경의선과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경의선이라는 게 뭐가 된 거죠? 경제 관련되는 그 약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좀 듣다가도 기억나다가도 저도 지금 갑자기 그 전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쪽에 보면 경의선, 서유기 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늘 보면은 이 축약된 그 단어들이 헷갈리게 좀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정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방금 전에 당정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이 논의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기재부 차관 지내셨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네, 의원님 조금 전에 그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를 하는 모습 지켜보시고 계셨죠? 예, 간략히 봤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사과도 있고 이랬었는데 결국 속도 조절론 일정 수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속도 조절론, 하려고 그러면은, 안전속도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2해 연속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6.4%, 금년에 약 11% 수준으로 올랐죠. 예. 이 속도 조절이 되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안전속도 밑으로 와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아시다시피 시내 속도 우리 제한 속도가 50km 시속 그렇다면은 네네. 지난해 시속 한 200km 달리다가 금년에 한 120km로 줄였다고 해서 이게 속도 위반이 아닌가, 속도 위반에도 한참 위반한 겁니다. 이게 2년 새에 29.1%가 이제 올랐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29% 정도 2년 동안 이렇게 합계해 보면은 올랐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속도 위반하는 사고가 난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사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약 3.8%입니다. 네네.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 경제 성장이 약 4.5%인데 네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커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의 약 3배 이상을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면 어느 사업장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들이나 정부가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네네.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네네. 완전히 눈과 귀를 막고 의사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 그 현장의 목소리 지금 방금 언급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어제 네. 직접 어떻게 현장에 나가셔서 편의점 주분들 만나고 이러셨습니까? 예. 어제 편의점 업계 대표분들을 만났습니다. 네네. 그분들 말씀이 한마디로 이런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살인적인 인상폭이다. 예.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사업 운영이나 유지가 어렵고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못해 먹겠다. 네네. 오히려 법 위반하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예. 그래서 현실을 전혀 무시한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8,350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휴 수당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한 주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걸 포함하면 지금 현재 사실상 1만 원이 넘고 네네. 여기에
부대에서 사회보험료 지급까지 포함하면은 1만 1,000원 수준이 벌써 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뭐 편의점 운영하는 주인보다 주인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입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업종별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주휴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 주 5일을 일을 했으면은 그냥 그 휴일을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당이 있지 그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계산법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는 이게 포함이 되게 돼 있죠. 외국에는 뭐 주휴수당 없는 것도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벌써 최저임금이 10,000원이 훌쩍 이미 넘어갔다. 그런 현실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당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다시 심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감당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현재 법상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내에 사실상 뭐 10일 검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일 내에 자우전 재심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현장의 이런 강한 불만,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재 최저임금 결정된 부분을 다시 재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 조금 전에 그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부 반발은 있지만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도 취약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인상돼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도가 적정한 수준, 현실에 맞는 수준이 돼야 되고 각 사업장이나 노동 생산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야지 현장에서 감당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은 취약 근로계층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돕겠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뺏고 소득을 더 낮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통계가 발표되었다시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성과 소득 분배를 보니까 오히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계에서 그 주장하는 걸 보면요,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추가되면서 이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실질 인상률이 높진 않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노동계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것은 저희 당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일부 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최저임금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9%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0% 이상 근로자는 전혀 이 법 개정과 관련 없이 산입범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노동계에서 이런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노동계 대표, 소위 말하는 한노총, 민노총 대표라는 이 노동계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큰 사업장 대표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전체 근로자 사업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그런 사업장의 목소리를 갖고 이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전체 약 2천만 근로자들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리고 600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실제로 보면은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양측 모두 노사 양측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으니까 국회에서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대책 입법을 서두르자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대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들도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 자영업자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그리고 입법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을 해놓고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 무슨 불공정 계약이니 상가 임대료니 카드 수수료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불은 이쪽 동네에서 내려놓고 불 끄는 것은 또 다른 쪽에서 수단을 갖고 함으로써 전혀 초점을 흐리는 그러한 지금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 문제나 높은 상가 임대료 문제나 또 카드 수수료 문제 이거는 그대로 본질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여기에 불만이 크니까 다른 쪽에 이런 카드 회사나 대기업 이런 쪽에 겨냥을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달리 돌리는 그런 접근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접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의 문제라든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데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에서 어떤 순서는 그렇게 그 다른 시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최저임금 그 자체가 임금이 이 사업장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이것은 반드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 문제, 상가 임대료 문제 또 카드 수수료의 부적정 문제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말씀 해주신 김에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도입 이런 그 대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로장려 세제는 일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좀 보존해서 소득 수준을 높이자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난번 대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근로장려 세제 EITC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장려 세제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이렇게나마 지금 민주당이 바로 최저임금과 같은 무리한 인상 이걸로만 접근하지 않고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것도 일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을 지원하는 이런 접근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소득주도 성장.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현장 경제계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스태프들이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과 다른 우리는 소수의 주장이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종 경제 지표가 지금 모든 고용 지표, 고용 쇼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서민 경제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오히려 소득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이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대상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용 쇼크를 유발을 했고 그리고 자영업자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 보면 국무조정실장 지내시면서 정부 각 부처의 이견 조율안 중심에 서 계셨었잖아요. 네. 뭐 사과 먼저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한 정부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심에 서 계시는 위치에 있다면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예. 저는 용기 있는 경제 강요라 하면은 지금 이런 정치에 압도된 그런 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경제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을 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이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서 도저히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고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최저임금 수준을 재조정하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경제 관련 강요들의 모습이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조정에 나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1부에서 뉴스 브리핑 꽁뉴스를 통해서 전화드렸던 드루킹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요. 경공모가 문재인 후보 지원단체로 만든 경의선과 찍은 사진도 이런 얘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의선이나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많이 좀 헷갈려가지고요. 경의선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경인선이 맞습니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약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근 들어서 기무사가 세월호 희생자 수장, 사찰 그리고 촛불 집회에 대한 무력 진압 계획 등을 세운 것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죠. 대통령까지 특별수사단의 수사와는 별개로요. 모든 문건에 대한 보고와 조사를 엄정 지시한 상황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권력과 법을 유린한 헌정농단,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얘기 기억하시나요? 김기춘 증인,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과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경진 의원이 했던 발언이죠. 많은 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재연절을 맞은 오늘 다시 한번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요. 기무사 문건 수사의 방향과 실체 그리고 재연절을 맞아 헌법의 중요성까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과거의 국정농단 당시에 청문회 한 부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기무사 문건에서 관련 내용이 이제 드러나서 파장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네. 의원께서 당시에 이런 질문할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미?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김영환 비망록을 가지고 시신인양 하고 이제 옆에 가입표가 X표가 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신을 인양할 경우에 이제 정부 책임이 더 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김기춘 증인에게 제가 여쭤봤고 김기춘 증인은 당시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무사 문건을 보면 해상 추모공원 짓는 것이 어떠냐 또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건들이 나온 걸 보면 어쨌든 제가 당시에 직감적으로 이 김영환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물어본 게 상당 정도 사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수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이제 사실관계 좀 파악이 좀 필요한데요. 네네. 이제 기무사령부라든지 이쪽 이제 작성했던 쪽에서는 정확히 이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탄핵 심판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고 이게 이제 국내 정정의 어떤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군을 동원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어서 통상적인 위수령과 어떤 개헌법상의 조치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런 어떤 합법적인 계엄과 합법적인 위수령 한도 내에서 하려고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법에 보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하고 또 공공의 안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촛불 시위가 사실은 극도로 절제와 자제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촛불 시위가 그러면 갑자기 폭도로 변질이 돼서 청와대라든지 총리실 또 각 정부 행정기관을 점거하려고 했을까? 사실은 그렇게는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제 탄핵이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이제 군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요건을 경강부회식으로 맞춰내려고 했다면 이거는 어떤 범죄의 예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쟁점은 왜 합참에 원래 계엄과라고 하는 계엄 운영의 주무부서가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그런데 왜 기무사령부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느냐 이게 어쩌면 더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법의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가 아닌 이제 계엄 선포 시에 이제 일종의 수사기관에 불과한 기무사령부가 이 문건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 자체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어떤 이 배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군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 박근혜 정권 옹호를 위해서 등장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법의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계엄사령부 직제 관련되는 그 법정에 보면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의원께서 기무사를 재탄생시키는 수준의 계엄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제 이 세 분의 대통령이 사실은 군사정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이라고 하는 총과 활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이 군이 정작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를 반쯤 걸치는 이제 군부대 조직을 지금 만들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보안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무사령부의 전신이 이제 보안사령부입니다. 특히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었고, 이제 이 보안사령관이 사실은 이 계엄사령부 직제에 보면 계엄이 선포가 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제상. 그러면 이 합동수사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제를 가지고 헌병, 경찰, 또 검찰, 군검찰을 전부 통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권력을 그냥 일거에 다 거머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쿠데타와 본인의 이제 집권의 기반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사령부 직제 7조 3항, 7조 5항이 여전히 지금 대통령령으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 군의 어떤 쿠데타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부로서 권력을 거머쥐을 수 있었던 그 근거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손을 봐야겠다. 특히 최근에도 이제 군 인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원을 통한 인사 검증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인 장군 인사라든지 장성 인사는 기무사령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남 파일, 기무사령부의 일종의 군 내부의 감찰 자료, 세평 자료를 여전히 군 장성 인사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무사령부가 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군 인사법상 명확하게 금지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법률 개정안 준비하게 되시면 사실상 실효적으로 이 개정안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제 요번 수사와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됐으니까요. 국방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집중적인 아마 청문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기무사령부의 문제점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입법을 하게 되면 국방위를 거쳐서 법사위 보내면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이게 법률로서의 개혁이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개혁 문건을 작성했던 그런 또 원인이 제공을 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어제 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만들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온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군과 또 비기무사 출신 군 법무관을 통해서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으니까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수사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란 예비 업무가 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어떤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무사령부가 계엄에 관한 한 어떤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권 보위를 위한 어떤 계엄령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제도개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기무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에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독립수사가 좀 우려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지금 할 말씀이 없는 게 기무사령부에서 이제 작성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된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의 이미지 컨설팅까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관련한 유가족 사찰이라든지 과거에 또 윤석열 입양 사찰 사건이라든지 기무부대가 정치와 또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무부대를 그대로 존치시켜서 군 내부의 방첩 기능 또 보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개혁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차제의 기무부대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개혁에 그칠 것인지 이 개혁의 폭과 정도에 관한 문제지 기무부대 자체가 어쨌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불법적인 행위를 또 어떤 월권적인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님들도 큰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뭐 마침 오늘이 재연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법조인이시기도 하셔서요. 여쭤보자면은 참 이 헌법 관련해서 뭐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라든가 수리함은 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헌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안인 기무사 문건을 포함해서요,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젠더 이슈라든가 또는 사형자 폐지라든가 이 모두 헌법 영역 안에서 거론되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개헌 이슈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이제 30년 이상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야 될 시점은 왔고요.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또에서 이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표결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또 정의당도 그렇고 지금은 시점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자라는 성명을 저희 야하 3당이 그때 당시에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또 자유한국당에게도 그렇고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될 시점이니 지금 계속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저희 이제 정의와 평화 또 평화 정의 모임에서
소속인 심상정 의원이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개특위에서 개헌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치적 변화에도 좀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개혁 입법연대 하반기 국회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어쨌든 네네. 국회의 의석 숫자가 민주당이 여전히 150석에서는 이제 많이 부족한 한 20여 석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표가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표까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개혁 입법 연대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게 맞고요. 네네.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개혁 입법 연대에 참여하는 어떤 정당이나 의석수가 늘어날수록 네네. 미세한 디테일에 있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라든지 또는 대안에 대한 차이가 조금 커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제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개혁 입법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헌절 공휴일 재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대 국경일인데요. 이게 2008년부터 없어졌는데 지금 근로시간 단축되는 어떤 법도 통과가 됐고 이래서 다시 아마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 라디오 청원 게시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